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약 넉 달 반의 항행 기간을 거쳐서 12월 16일쯤 달 궤도에 진입하고요. 12월 31일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게 됩니다. 다누리가 올해 말 목표 궤도 안착까지 까다로운 항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면서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 우주 강국의 지위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다누리가 연말 목표 궤도 안착까지 성공해서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쾌거를 꼭 이뤄내길 바랍니다. 8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예천에서 곤충축제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 예천문화관광재단 손시권 사무국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 긍정이요. 교수님도 아마 보셨겠지만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조사에서. 네. 부정은 지난주보다 66%. 4%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고 부정은 네. 4% 더 올랐고 네.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더 높습니다. 이 네. 대구, 경북 포함해서 대구, 네. 경북도 부정이 더 높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 대통령실 주변 또 여당 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폭락 시작한 게 한 달여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뭐 50%대 있다가 이러다 40%대 떨어지겠다 했는데 예. 떨어졌고, 예. 이러다 30%대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 떨어졌고요. 예. 20%대 이건 믿기진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20%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28% 떨어졌고, 이번 주도 24%까지. 정말 이러다 10%대도 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너무 저는 심하네요, 이제 이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네. 제대로 잘 분석을 해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또 워낙 또 여기저기서 튀어져 나오고. 근데 이제 저는 어젠가 예. 그 시민사회 수석 말이 예. 참 들으면서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지율 하락은 야당의 프레임 때문이다. 나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또 남 탓을.
현 정부 들어서 뭐 문제 있을 때마다 전 정부는 어땠는데 전 정권은 어땠는데 전 정부보다 뭐 지금 이 정부 장관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 말씀하셔가지고 논란도 됐었죠. 이렇게 계속 남탓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자, 어쨌든 뭐 너무나 많아서 그 원인이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요 너무 성급하게 처음에 뭐 강하게 추진한다 그랬다가 뭐 검토해본다 접을 수도 있다 뭐 다시 공론화 하겠다 계속 오락가락해서 정말 이래서 이제 지지율을 더 추락하는데 한몫 더 한 것 같고 저는 이 이슈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박 장관이 사실 뭐 발표는 했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게 과연 박 장관의 생각일까? 뭐 이런 큰 계획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박순애 장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순애 장관 생각보다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와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설리는 정책들을 전혀 검토 없이 막 이제 급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유 관계자들이 있는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의견들을 좀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만약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실 경찰국 신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좀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그냥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국 논란도 사실은 지금 그냥 막 짓눌러져 있는 상태 이게 그렇죠. 완전히 깨끗이 해결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경찰 내부에 반발이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뭔가 설익은 정책들을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율을 더 깎아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박순애 장관 기자 브리핑 가졌었는데 브리핑만 짧게 하고 뭐 질의응답 갖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서 이 불통 논란까지 있었고 또 신발이 또 벗겨져서 또 얘기거리 하나 또 더해주고 사실 보면은 박순애 장관 그 임명부터 사실 탈이 많았고요. 청문회도 없이 그냥 강행했고 취임하자마자 만 5세 논란 일고 있고 어땠습니까? 저 어제 그 기자 브리핑 보면서 정말 눈살 찌푸려졌던 게 사실 그 어제 그 기자들 질문하는 모습 그 보셨잖아요. 따라가면서 복도 따라가면서 그 질문 보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장관한테 좀 무례하기까지 한 그런 말투 마치 범죄 피의자 상대하듯이 질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장관 권위가 이게 실추됐다는 이게 지금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자들이 볼 때도 기자들도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답변 뭐 얘기하기로 해놓고 소통한다고 해놓고 답변도 안 하고 자꾸 가버리고 이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공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론을 할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태도를 보면 전혀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도마치듯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기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문자로 보내죠, 그냥 내용을. 그렇죠. 그리고 뭐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브리핑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기자를 왜 불러요? 그냥 말씀하신 문자 보내는 문서 보내가지고 보도자료 뿌리고 이대로 기사 써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사를 쓰려면 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검증을 해야죠. 보도자료가 오면 그 보도자료가 사실인지 그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도 하고 취재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러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과정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입니다. 박순애 장관 거취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이슈가 터진 게 건진법사가 또 등장했네요. 천공 스승에 이어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과시하면서 뭐 민원 청탁하고 다닌다. 뭐 국회의원들 공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언론에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얻기 위해 손을 얹을 정도로 이렇게 바로 그 사람이군요. 예, 그 사람이에요. 영상 이쪽으로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법사, 그러니까 저희 종교 단체에 소속된 분이고 또 이분이 소속된 종교 단체가 좀 잔인한 모습의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모습 이런 부분으로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속인들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될 때도 무속 얘기가 좀 나왔었고 거기서 나온 게 천공스승 그다음에 건진법사가 나왔죠. 그리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시에 있는 우모 씨라고 하는 그 사장하고도 연계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분의 아들을 채용해서 논란이 됐던 그분하고 또 건진법사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본부장을 할 정도로 캠프 내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였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체해버렸죠. 바로 해체했죠. 그때 논란이 그렇죠. 있고 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분이 이제 기업체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자기와 대통령 친분을 이용해서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정치하려는 사람한테 공천 얘기를 하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국기문란.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 국기문란 바로 이겁니다. 뭐 이런 의혹 불거지면 이거 건진법사 당장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기업들한테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해도 믿지 마세요. 이거 끝이에요. 아니 이분은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이런 일을 하고 다닌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뭐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통령을 팔아서 본인이 호가호위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한 조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요. 대통령실이. 저는 그것도 문제다. 사실. 아니 불과 5년 6년 전 아닙니까? 그 국정농단 그렇죠. 최순실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좀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건진법사 논란도 그렇고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관련 얘기도 자꾸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선 채용, 사적 채용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라인이 대통령실에 연관돼 있고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예를 들면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뭐 행정관으로 일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공적 영역에 사적 인연이 자꾸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으로 친해도 공적 영역에는 사적 인연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에서 맺고 끊음이 명확해야 되는데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실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사적 인연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비선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정농단의 어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심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얼마나 다들 힘든데. 그렇죠. 이런 오히려 걱정거리를 끼쳐주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맞아요. 지금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다. 교수님이나 저나 그렇죠. 이거 참 무작정 이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국민들께 좀 꿈과 희망을 좀 줘야 될 텐데. 국민의힘 상황도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 회의 열어서 뭐 당 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의결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좀 간략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는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당헌 당규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가 권리 상태일 때. 근데 네. 첫 번째 권리는 아니거든요. 대표는 지금 있으니까. 예.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당이 비상 상황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야 비대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증명을 오늘 오늘 상임 한 거죠. 전국위원회에서 한 거군요. 상임 전대위를 열어서 예. 지금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가서 비대위 가서 거기서 이제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겠다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예.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서 비대위에서 예.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순간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유권 해석은 뭐냐면 비대위로 가면 최고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비대위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대표였던 윤석열 대표의 대표 임무도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윤석 대표는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도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되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직격을 했던데요.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그럼 그렇게 되면. 예. 계속 문제는 이어지겠네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네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흑화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예. 근데 오늘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건넌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문자가 지난번에 공개됐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예. 그리고 이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같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랬거든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못 읽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공격을 자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의지했는데 그걸로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거죠. 완전히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을 핍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론을 움직여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 당선되는데 이준석 대표 역할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손꼽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몇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던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쫓아낼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얘기 간단히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의전도 우리 측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그 만남. 우리가 못 만난 건가요? 윤 대통령이 안 만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서로 조율이 돼서 안 만나기로 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건 일단 전해드려야 되고요. 이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100%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입장에서 안 만나려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펠로시 의장이 안 만나려고 했다? 조율이 안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미국과 가까이 하고 싶고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기울어 있는 그런 외교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탈중국, 친미, 친일 이쪽이었잖아요. 그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럼 미국의 서열 3인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만나는 거는. 저는 윤 대통령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2022 예천 곤충 축제가 예천에서 펼쳐집니다. 6년 만에 개최니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천문화관광재단의 손시권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시권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시권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다 끝나셨어요, 이제?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준비하시는데. 예, 뭐 괜찮습니다. 예. 자, 2022 예천 곤충 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 축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2022년 곤충 축제 내일 8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예천 곤충 생태원하고 예천읍 시가지에서 곤충 생태 체험관 주제관하고 각종 놀이 체험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라든가 인기 가수 공연 그리고 화려한 야간 경관, 불꽃놀이 등 많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모든 걸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예천 곤충 엑스포는 2017년도, 2012년, 16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4년 뒤에 저작년이죠. 2020년 5회 4회 곤충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서 2021년도에로 미루게 됐고요. 네, 그때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데 예, 미루게 물론 됐잖아요. 다 해놨죠. 예, 그랬는데 그리고 올해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올 4월달에 곤충 엑스포 개최 여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명칭이나 행사 기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년 만에 이제 국민들 곁으로 이제 곤충 엑스포, 곤충 축제가 다가가게 된 거죠. 예. 원래는 아무래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관람객한테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가지의 소무대 공연이나 각종 맛집 소개라든가 뭐 계절 식품 체험을 포함해서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어요. 예. 특히
특히 입장권에 이제 지역사랑 쿠폰도 이제 준비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밖에 그 혜택을 안 줬는데 원래는 4,000원으로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입장권을 끊으면 지역사랑 쿠폰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입장권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관람객한테 이제 먹거리 이제 즐길거리 하면서 추가 비용 없이 이제 지역 상권에서 구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예천에서 이거는 이 쿠폰은 예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축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예천 곤충 축제, 예천 곤충 엑스포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데 공식 명칭은 예천 곤충 축제죠 이번 행사? 예천 곤충 엑스포, 세미 엑스포.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엑스포라가 4년 만에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좀 축소된 세미 엑스포로 곤충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곤충 엑스포는 아니고 세미 엑스포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충 축제의 주인공은 역시나 곤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곤충일 텐데 곤충 축제에 가면 어떤 곤충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까? 저희 곤충 생태원이 사실 국내 최초의 곤충 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살아있는 곤충 세상 속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특별 전시관을 조성했는데요. 유리온실 형태의 특별 전시관이에요. 거기는 장수풍뎅이 6,000마리, 사슴벌레 2,000마리, 그리고 애벌레, 번데기, 살아있는 곤충 한 10,000여 마리를 좀 방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면은 보고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험장을 만들고 특히 이제 벌, 나비 특별관이라든가 수생곤충관, 그리고 하여간 생생한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또 거기 미디어 아트나 증강현실, 요즘 그런 메타버스 환경들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VR, AR 이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테마파크로 변신을 시켜서 가상현실 속의 곤충 세계도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천 시가지에는 이제 신비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전시관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무당벌레하고 어둠 곤충의 모티브로 한 붉은 빛의 터널, 그리고 수생곤충을 관찰하는 이제 디지털 연못 정원, 그리고 향기의 정원, 이런 쪽은 이제 미디어 쪽을 같이 활용한 그런 이제 특별한 특별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선보일 거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은 이제 헤라크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 하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은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 하늘소 다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의 그런 곤충들은 디오라마 형식의 곤충 표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천 곤충 생태원에 가시면 실제 곤충 한 10,000여 마리를 방사를 해 놓으셨다고요. 이걸 직접 만지고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의 곤충 세계도 만나볼 수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곤충을 즐길 수 있는 곤충관도 있고요. 또 곤충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인 산업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산업관에는 어떤 기업과 또 전시물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엑스포 그러면은 사실 산업이랑 연관돼서 하는 행사랍니다. 그래서 세미 엑스포로 진행한 이유도 사실은 이 산업관을 만들고 저변학들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산업관에는 경북곤충협회라든가 국립과학원, 이런 기업체라든가 학교에서 한 20여 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럼이나 동충하체, 군뱅이, 번데기, 곤충술, 이런 곤충 식품하고 곤충 생산 기자재하고 제품 개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곤충 산업에 대한 홍보 활동들이 진행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곤충학과가 고등학교에는 한국 미래농업고등학교 한과가 있어요. 곤충 양담학과라고 작년에 생긴 학과인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곤충 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제 가서 직업을 같이 선택을 하고 미래 곤충 산업에 대한 그런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와갖고 이제 곤충의
직업관이라든가 미래 곤충에 대한 청산일에 대한 그런 계몽학도 같이 펼칠 예정이에요. 곤충 양잠학과가 있군요. 고등학교에 유일하게 한 곳이. 이게 어디 있는 학교예요?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식용곤충 심포지움하고 곤충 식품 페스티벌이 8월 9일 날 곤충 생태원에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의 황재산 박사라든가 그리고 김현우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식용곤충의 푸드테크 적용 사례라든가 이런 식용곤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곤충 산업 발전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특히 곤충 식품 페스티벌이 그날 같이 하는데 예천에 이제 곤충빵이라든가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강정이라든가 홍삼 뱅이 젤리 그리고 고소의 가미 이런 사실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을 좀 전시하고 같이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한 1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시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곤충에 대한 식품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저변학대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곤충 산업은 446억 정도의 이제 산업 규모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되는 곤충 산업 규모. 이렇게 곤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곤충 산업관도 이렇게 특별히 올해는 준비를 하셨다. 파충류를 체험할 수 있는 파충류관도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파충류는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좀 많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곤충 하려면 또 곤충이 천적의 파충류, 하여간 파충류는 곤충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번에 도마뱀이라든가 카멜레온, 거북류, 이런 쪽에서 한 20여 종의 한 50마리를 애완 파충류를 전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 이런 관련 전문 강사들 추험해가지고 초빙해서 파충류에 대한 궁금증 만져보고 사진 촬영하고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초등학생 이 자녀 이하 두신 취약전 아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족에서 꼭 놓치지 말고 오셔야겠네요. 보니까.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곤충, 파충류 이런 거잖아요. 예, 방학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곤충, 파충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여름 방학 기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체험 활동 하시면은 학습이라든가 모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천 곤충 축제는 이렇게 곤충, 파충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아이들 호기심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또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이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천 흑흑농단의 풍물 공연 플러스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 보부상 컨셉의 이제 프리마켓 난장 장터를 조성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는 이제 곤충 관련 아까 체험을 말씀을 드렸고 양궁 체험이라든가 해병대 보트 체험, 물방개 잡기, 미꾸라지 잡기, 귀뚜라미 키우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트로 체험을 해서 전통 놀이 체험을 테마로 해서 달고나 체험. 옛날에 해봤던 거 달고나. 오징어 게임이 다 나왔죠. 그리고 절구 게임이라든가 지게 체험, 디딜방아 체험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준비했고요. 사실 옛날 외척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60년대, 70년대에 이제 고향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추억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이미 유명세를 탔던 데 보니까 한천체육공원에 왜 물놀이장 꾸며놓으셨잖아요. 지금 인기 굉장히 좋다면서요? 요즘에 아주 인기 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어린이들 물놀이장은 어디 가도 전부 다 인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작년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개장했는데요.
이제 거기엔 어린이 놀이대, 심데크, 그런 포함해서 놀이 휴게 공간을 포함해서 이제 에어반스, 유스풀, 수영장, 뭐 슬라이드 이런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수용 인원이 한 400명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가까운 데밖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연인 아주 많은 사례예요. 특히 이제 거기 안동, 영주 이런 인근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용 인원 400명인데 400명 훨씬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인원 제한을 좀 합니까? 물놀이장? 올 축제 기간에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 번 이제 한 3교대 정도에 3교대로 해서 한 번 들어가시면 한 2시간 정도 모시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군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지. 그럼요. 예. 3부제 운영을 하시는군요. 하면서 어린이들이 좀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한 번에 한 400명 정도.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내일 왜 저 개막 축제 있잖아요. 예. 그거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내일 개막 행사. 내일 개막식인데요. 예. 공군 의장대하고 마칭 밴드 퍼레이드, 타학 미디어, 김재덕 선수와 함께하는 개막 세레머니도 있어요. 김재덕 선수요? 예. 그 김재덕 선수 요즘에 저 뭐 무슨 연맹 회장인가요? 대회 있는 것 같던데 내일 오나요? 지금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개막식에 특별하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 대회 출전 중인데. 잠깐 짬 내서 와서 개막 행사 또 참여를 하는군요. 뭐 축하 공연으로는 이제 우리 명예 예천 군민 김다현 양 그리고 울러라 섹션 홍지정 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됐고요. 특히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불꽃놀이가 예천 시가지에서 다양하게 그냥 펼쳐질 예정입니다. 불꽃놀이 이거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행사가 다 취소돼서 한 2, 3년 동안. 오랜만에 또 불꽃놀이도 볼 수가 있고. 매주 주말에 오시면은 불꽃놀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요즘 같은 불꽃놀이는 여름에 아주 좋잖아요. 야외에서 좋죠. 보기도 참 좋고. 시원하고. 홍진영 씨가 오나요? 내일?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 볼 수가 있네요. 울랄라 세션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있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개막 축하 공연 및 불꽃놀이도 있고 그 전에 6시부터인가요? 6시 반부터 이제 행사가 있죠. 본 행사, 본 개막식이. 개막식 행사도 있고. 세레머니가 있죠. 일찌감치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내일 있을 축하 공연까지 즐기고 돌아가시면 정말 100점짜리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천 곤충 축제 내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한천체육공원 일대에서 쭉 예천 일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내일 개막 공연 특히나 저도 내일 갑니다. 약속드립니다. 꼭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천문화관광재단의 손시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어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 이걸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하우스나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고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청약 통장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뭐 1순위 조건 때문에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거기 주거 요건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없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100실 이하라는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물론 올 2월에 발표됐던 것보다는 좀 약화됐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100실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원에 들어가서 청약을 한 형태를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누가 청약을 했고 누가 당첨이 됐고 이런 관리가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존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전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금지되는 요건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인터넷 청약 받겠다. 네. 인터넷 청약을 하게 되면요. 왜 현장 접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넷 청약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청약률이 좀 더 떨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게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수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마구잡이를 막 놓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또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강화하고 나서부터는 허수 청약이 좀 더 줄어들었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그 당첨이 됐을 때 청약금이 묶이는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 오히려 인터넷 청약하면 좀 경쟁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군요. 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자, 이 오피스텔 청약 과열이 불개된 게 이제 최근 몇 년, 2, 3년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주택 대출이 쉽지 않았고 그동안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부담 때문에 오피스텔이 그동안 왜 대체제가 돼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규제책도 여기 이제 100호실 기준이라는 것도 투기과열지구하고 주정대상 구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 대부분 아파트를 대체제해서 주거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형태로 지어졌던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는 주택수에 산정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투기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금액이 어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대출도 40%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입장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분양받기 쉬운 이유가 아무래도 또 청약 통장과도 또 관련이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냐 안 되냐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어떤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 안 된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도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항상 찾아보게 되는데 2020년 8월 12일 주택대책 나오기 전에 취득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또 변화되는 시점이니까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분양권 상태로서는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겠지만 취득하는 시점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그냥 기존처럼 오피스텔을 취급해주겠다라는 기준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로다가 구별해 보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2020년 8월 10일 한 2년 전인데 네. 이때쯤에 왜 집값이 아주 막 급등하고 그럴 때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파트 대체제까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좀 더 강화되었고 근데 그 전까지에 대해서 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전 거제는 유예, 그 이후 것들에 대해서는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2년 전이었군요. 그러니까 2년 전 2020년 8월 12일 그 이전에 취득한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분양 기준으로 근데 2020년 8월 12일 그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면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이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20년 8월 12일. 예,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금이 오피스텔은 네. 제가 뭐 취득세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취득세는? 보통 저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 이하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원가의 한 1.1% 정도를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예.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똑같이 다 4.6%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뭐 상가나 뭐 토지 이런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비용 업무용 시설로 다 뭐 근린이랑 똑같이 이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세 산정 안 됐던 그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2년 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4.6%의 세금도 내는데 내가 주거용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주거용으로 해서 주택수까지 산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도 많이 내는데 예. 주택수에서 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포함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얹혀지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청약 과열 그 얘기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100실 이하로 인터넷 청약 기준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청약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원래 올 초에 2월 달에 그 오피스텔 청약 제도를 의무화하겠다. 그게 이제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기준을 이제 50호실 정도 했던 거는 당시 2월 달까지만 해도 서울시 기준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했었을 때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좀 중대형 그 오피스텔들이 과열 양상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체제로 또 그 대출도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청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의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매하는 행위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50호실 이하로 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경기가 꺾어지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완화가 되어서 100세대로 좀 줄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그때도 이제 오피스텔 인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50호실 50호실 이상은 인터넷 청약하겠다 이거였죠. 예, 맞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100실로 이제 좀 완화시켜 준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말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2년 전이라는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점점 회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까지 하고 6월달하고 오피스텔 수도권 청약률이 이미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울에서도 불패 신화를 갔던 청약 경쟁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면서 좀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갑자기 이번에 2월달에 했던 걸 입법 예보를 해서 그대로 50호실을 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요즘 워낙 주택 시장이 다 이제 죽어 있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금리가 뭐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청약 과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왜 오피스텔 취득세 4.6%로 꽤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높나요? 상대적으로 양도세는 주택보다는 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항상 1년 갖고 있으면 50% 내고 1년에서 2년 사이 갖고 있으면 40%가 2년 이상 지나가면 기본 뭐 6에서 54%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양도세가 좀 줄어든다 해서 분양받은 시점부터 이제 취득해서 나중에 세입자를 놓고 파는 갭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적은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직도 그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